1811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무려 5달 동안이나 관군과 맞서 싸웠던 홍경래 난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묻혀있는 이 사건을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생생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당시 이 난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안주 목사 조종령이 당시 관군의 보고서와 또 붙잡힌 죄수를 조사한 공초 기록을 모아서 정리한 것으로 그 분량이 무려 3만 2천여 쪽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기록입니다. 또 이 진중일기는 당시 그 봉기군의 상황과 또 진압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여 종이 넘는 아주 생생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경래 난과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유난히 많이 남아있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홍경래 난이 당시 조선사회에 준 그 충격과 반향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7년 전 평안도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네, 지금 이곳은 평안도 가산군 다복동입니다.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깊은 골짜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금광을 열어서 광부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위장 취업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새거로구만. 이번엔 어디서 구한 것입니까? 절반은 철산 향리들이 빼돌린 것이었고 나머진 박성군 상인들이 구해보낸 것입니다. 이번에 찍어낸 돈은 모두 얼마나 됐나? 예, 3만 냥입니다. 수도에서 밤을 새워가며 부지런히 만들고 있었죠. 누구냐? 썩 나오거라! 저는 저 광부를 뽑는다길래 일자리가 있나고요. 따라오게. 자넨 봐선 안 될 걸 너무 많이 보았구만. 아니 저는 그냥 무슨 소리가 나길래 행이야,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밖에서 발산하는 날은 자네 목숨 부지하기 어려울게. 알겠나? 예, 우선 시험부터 치르게. 시험이요? 합격! 다음! 합격! 다음! 합격! 합격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광부를 뽑는데 무슨 시험을 보나요? 실은 난에 쓸 병사들을 뽑고 있는 중이요. 한 2달 전부터 소문이 쫙 퍼져. 힘 좀 쓴다는 남정네들은 다 모이고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합격하면 전투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한번 붙기만 하면 선금을 먼저 주는데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그게 대수인가? 잘못되면 그런데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땅도 집도 없는 사람들이요. 가진 게 없는데 뭐가 두렵겠소? 또 잘 되면 누가 알겠소? 나 같은 무지렁이도 한 자리 할지.
그러니까 광부를 뽑는다는 얘기는 전투에 나갈 병사를 뽑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군요. 19세기 초 조선에서는 광산 개발이 한창 성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산이 열린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 품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빈민들로부터 또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 농민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봉기를 계획한 이들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군사를 모았고 또 상인이나 지방 관아의 향리들은 이들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조직적으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조 11년 12월 18일 조선 건국 이래 최대 밀란은 시작됩니다. 이곳 평안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공을 세웠건만 조종은 언제나 이 땅을 천시해왔다. 또한 지금 조종에는 어린 국왕을 앞세워 김조선, 박종경의 무리가 정치를 어지럽히니 인민은 도탄에 빠져 있노라. 이제 곧 위대한 성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그 뜻을 수행하려 함이니 모두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맞이하라. 순조 11년 12월 18일 밤 드디어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봉기군은 대원수 홍경련을 중심으로 한 남진군과 부원수 김상을 수행한 북진국을 중심으로 진격에 나서게 됩니다. 진격하라! 남진군은 19일 가산으로 진격해 관할을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 군수 정씨가 살해당했고 봉기군은 가산 출신인 윤원섭을 수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옥관문을 열어라! 쌓여있는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백성들이여 무기를 들고 우리를 따르라! 또한 봉기 사흘째인 20일 새벽 박천읍에 도착 이미 군수가 도망한 관할을 접수했습니다. (18일) 곽산을 점령한 북진군은 19일 정오 현재 정주성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 안은 이미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봉기군을 지지하는 이들이 열흘 전부터 성 안에 들어가 술을 빚으며 봉기군을 맞을 채비를 했던 것입니다. 장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이다. 아, 도와주신 너기회다. 자, 이렇게 단 사흘 만에 4개군을 점령한 봉기군의 행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이처럼 진격해 가는 곳마다 관할을 점령해 나간 이 봉기군의 기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봉기군에 대한 백성들의 참여와 호응도 역시 뜨거웠습니다. 이 폭발적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봉기군의 최고 지도자인 홍경래를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서 평란록에 기록된 홍경래는 단신으로 수염이 길고 오른쪽 눈이에 사막에 있는 4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홍경래는 평안도 용강 출신의 가난한 평민으로 과거 응시했다 낙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출발은 참 좋은데요. 앞으로 관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있을 텐데 승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추라도 실패할 것을 생각했다면 어찌 군사를 낼 수 있었겠소이까? 나는 10년 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왔소이다. 10년 전부터라고요? 처음 구체적인 뜻을 펴게 된 것은 10년 전 우군칙을 만나면서부터였어.
그와 난 비슷한 점이 많았소. 풍수를 잘 보는 것도 그렇고 군사와 학식에 밝은 것까지 말이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많으면 뭘 하겠소이까. 서당 훈장 노릇이나 할까. 우리 같은 평민이 출세를 하겠소, 아니면 관직에 오르겠소. 나로선 홍경래를 만난 게 행운이었어. 우리같이 가진 것 없는 평안도 출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란 애초부터 막혀 있었어. 그건 양반이면서 과거에 급제한 김창시도 마찬가지였지. 과거에 급제하고도 세도 가문이 아니라서 관직에 못 오른다니. 내 한때 돈으로 정탁을 해보다 집안만 거덜났어이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2년 전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등을 돌며 사람들을 모았다. 소수의 양반들만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 무사들도 불만이 무척 많았어. 내이 큰 칼로 토끼나 잡아야겠소. 평안도에는 무역을 통해 떼돈을 번 상인들이 질비하게 있었어. 그러나 그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온 평양 감산이 한성 대상인들에게 늘 당하고만 있었지. 돈 있는 그들이야말로 반란을 꿈꿀만 하지 않겠소? 일단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글이나 무술을 익혀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세상이 변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우리 같은 이들이 능력만 갖고 대접받고 출세를 한다. 그건 그저 꿈에 지나지 않소이다. 평생을 밑바닥 인생으로 끝내겠지. 그렇다면 과연 어찌해야겠소?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겠지요. 그렇다면 결국 이 거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아 새 나라를 세울 것이외다.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게요. 조선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참으로 대담한 목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평안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세기 이후에 국제 교역과 상업이 가장 번성했던 것이 바로 평안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일찍부터 뿌리내린 사대부가 없었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이 차별 의식보다는 평등 의식이 가장 발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 어느 것보다도 이 교육열도 높아서 어린아이들 누구나가 책을 끼고 다니던 것이 당시 평안도의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양반이 아니면서 학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들이 대거 등장하고 또 실력을 갖춘 무사들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양반 중심 사회였던 조선에선 결코 출세할 수 없는 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경래 난을 주도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권력을 잡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한편 이들의 반란 소식이 전해지자 한성에선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평안도에서 일어난 밀란 소식은 봉기 사흘째인 20일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도성 안에 퍼져서 한성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사대문에는 수레와 가마가 줄지어 있고 각마다 피난 인파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관료가 앞장서서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딜 가시는 거죠?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아니 짐까지 싸두고 도대체 어딜 가시는 거예요? 풍문도 못 들었소. 폭도들이 조정을 치러 한성으로 오고 있지 않소.
우리 같은 양반들은 큰 변을 당할게요. 아니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아직도 평안도에 있다고 그러던데 벌써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상 전하가 어리디 어린 몸으로 보위에 오른 뒤 세두가들 믿고 나쁜 짓 하던 관리가 하나둘이었소. 내 언젠가 한번 난리가 날 것 같더니 큰 난리가 난 게야. 어서 가라. 속보입니다. 봉기군 최고 책임자인 홍경래가 피습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청천강 이북을 점령해 가던 봉기군은 봉기 나흘째인 21일 급히 다복동으로 회군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그 원인이 홍경래의 피습 사건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홍경래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습이라 이 예감이 심상치 않은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민 씨, 네, 이성민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여기서도 홍 장군이 피습당했다는 사실만 무성할 뿐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장군이 피습당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 여쭙겠습니다. 홍 장군이 피습당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디서 그따위 얘기를? 사실 무근이요. 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홍 장군이 피습당했다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안 주고 또 줘야 합니다. 안주 목사가 성안의 내응자들 색출한다는 소문이 바다하오. 계획을 변경해 안주부터 쳐야 합니다. 안주의 사정은 잘 알겠지만 다음 목표지인 영변에서도 서둘러달라는 전갈이 왔소. 영변이나 안주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지가 아니오. 평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안주부터 손에 넣어야 합니다. 의견을 모아본 결과 원래 계획대로 영변을 친 후에 북진군과 합세하여 안주로 진격하는 게 좋겠다는 장수들이 대부분이요. 먼저 영변을 치도록 하겠소. 쭉 가세. 개 아무도 없느냐? 결국 사람들이 몰려왔고 김대린 등이 자살함으로써 이 사건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홍경래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남진군과 북진군은 모두 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진격을 멈추고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봉기군이 세운 계획에 결정적인 착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관군에 비해 무기나 군사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던 그들은 초반 기세를 몰아서 이 많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나흘간이나 진격을 멈추고 만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이에 이 관군은 대대적인 반격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난이 시작이 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4일 조정은 비상진압 사령부인 순무영을 긴급히 조직을 했습니다. 성문을 닫아라! 한편 도적들의 다음 목적지가 될 영병과 안주성은 이 백성들의 동요 속에서도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군대를 모으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주성은 관군의 주요 거점지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틀 전에는 도적들의 지도부에게 현상금 1,000금을 걸고 그들을 잡는 사람에게 수령직을 하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주목되는 것은 도적들과 연결되어 있는 내응 세력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주에선 상인 나대군이 체포가 돼서 참수가 됐고 영변에서는 군 관계자 4명을 포함한 주모자급 19명이 발각이 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도적들이 진격을 멈춘 사이 관군이 정비가 되자 도적들에게 도움을 약속했던 내응자 대부분이 동요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앞으로 관군의 진압 작전은 좀 더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봉기군이 다시 진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한군 선발대가 태천을 점령했다는 정보입니다. 북진군이 서천을 점령하였다 합니다. 곧바로 곽산에 입선해 점심을 먹고 있다는 기별입니다. 장군, 드디어 철산이 함락됐습니다. 왔어. 봉기 아흐레째를 맞아서 봉기군은 평안도에 가산, 박천, 박산, 정주, 선천, 철산 등 7개 지역을 함락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를 확신하게 된 백성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투항한 관리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군님, 피신했던 선천부사 김익순이 항복해 왔습니다. 투항한 김익수는 김삿갓 김병현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소이다. 어차피 한성에 가둔 목숨 보존하기 어려울 터이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돈 30년과 백미 30석을 꺼내서 이 어른에 주도록 하라. 예. 자, 봐라. 양심적인 관리들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내일은 평양, 모레는 한성으로 진격하자. 이처럼 다시 진격을 시작한 봉기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다시 이 7개 군을 장악하며 진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봉기군. 이 관군 또한 함경도와 황해도의 인근 지역 그리고 평양과 한성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봉기 11일째 되던 날 이 두 세력은 이 박천 근처에 있는 송림에서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현재 봉기군은 이미 닷새 전에 남진군 선봉장 홍천각의 지휘 아래 진을 치고 홍경대의 본대와 합류해서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천각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군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인데요. 자신 있습니까? 물론이요. 지금 우리 군사가 1,500명인데 관군들의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파악됐어. 내 직접 선대에 서서 보란 듯이 관군들 한 가운데를 돌파할 테니 두고 보시오. 네. 이렇게 봉기군은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그럼 관군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실 씨. 네, 정용실입니다. 평양병사 이해우가 이끄는 진압군 2,000명은 이 송림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 백상루 언덕에 진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해우 평양병사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어떤 전략이 지금 준비가 되신 상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적들이 조총을 소유했다는 것이오. 관군의 피해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겠지만 승리를 자신하고 일단 우리가 언덕에 진을 쳤기 때문에 적들의 동태를 보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오. 거기에 은폐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총부대를 진격하면 어쩔 도리가 없죠. 작전도 1, 2, 3진으로 나눠 입체적인 작전을 펼칠 것이오. 진격하라! 관군의
중앙을 돌파하라! 이주는 먼저 돌격하고 1진과 3진은 적들의 후방을 친다. 알겠느냐? 예! 자, 돌격하라! 현재 봉기군은 관군의 중앙을 돌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봉기군의 기세 관군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 주변에 강군이 쫙 깔렸어요. 함정이에요. 주변에 강군이 쫙 깔렸어요. 중앙 돌파에 나선 봉기군은 측면과 후방에서 총을 쏘며 진격해온 관군에게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봉기군의 피해가 상당히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이 송림 전투에서 봉기군은 200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수십 명이 체포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추격하는 관군에게 밀려 정주성까지 후퇴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군은 또 하나의 작전을 펼쳤으니 이른바 초토화 작전, 그 실상은 무자비한 약탈과 살육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잘못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니 우리 애는 도적대 아니요 살려주세요. 나니 살려주시오. 이름하여 초토화 작전. 이 관군은 도적들의 본거지인 가산과 박천 지역 백성들이 모두 도적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 지역 백성들을 연행하고 또 살해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놈들아 지역동 백성들을 폭도로 몰아주기다니 장마를 받을 놈들아 이놈들아. 아이고 안돼 이놈들아 안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가에 대한 약탈과 방화가 자행되며 현재 이곳은 무법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농민군은 닭 한 마리 쌀 한 마리도 백성들한테 값을 치러 걷어가는데 어찌하여 나라님께서는 이리도 흉악하게 도적놈보다 더하시오. 결국 관군은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관군의 폭력을 피해서 하나둘 정주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군은 민가를 약탈하고 무고한 백성들의 목을 쳐서 자신의 공적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잔인했었던지 당시 이 작전을 총지휘했던 평양병사 이해우는 이 난이 끝난 뒤에 이 문제로 인해서 유배형에 처해졌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둘 정주성으로 모여들었고 이것은 이 난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고 가게 합니다. 현재 정주성에는 20여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관군에게 패한 북진군까지 합류한 상태로 결국 봉기군의 유일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성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식량사정도 풍족한 편이어서
장기간의 대치에 대비해서 쌀이 2,500석, 잡곡이 1,000석 이상이라고 지도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성의 사대문 안팎에는 매복조가 배치돼 있는 등 관군의 공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냐? 아니 주변에 관군이 쫙 깔려 있는데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 아 나요? 난 가산에 사는 정가인데 관군 동정을 알리려고 왔소이다. 아 그러니까 봉기군이 아니고 인근 백성이시군요. 내 마음 같아서는 성 안에 들어왔으면 싶은데 실수 먹은 노모가 있어서 대신 낮엔 관군 동정을 살펴서 알려주고 밤엔 동네 사람들과 곡식을 나누며 돕고 있죠.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도 마시오. 어젠 관군들한테 노파가 얻어맞질 않나. 며칠 전엔 처녀 하나가 이유도 없이 창에 찔려 죽었다오. 관군들이 아니고 완전히 철천지 왼수요 왼수. 아직도 횡포가 심하군요. 그놈들 때문에 이 일대가 완전히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오. 우리 희망은 그저 홍 장군님이 잘 싸워서 그놈을 무찔러 주시는 것이라오. 현재 성 안의 인원은 4천여 명. 그 가운데 2천여 명 이상이 군사이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근 지역 농민들입니다. 정수성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들, 농민들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난이 시작되던 당시 3년째 계속된 흉년과 또 지방 관리들의 학정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란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무기를 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성 안의 농민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을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월) 초 두 차례에 걸쳐서 정주성 한락에 나선 관군은 총 120여 명의 사상자만을 낸 채 일방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그 책임을 물어 평안병사 이효를 비롯한 지휘부를 일제히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농성 2달째인 2월까지도 관군의 패배는 계속됐고 사기는 떨어져 도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새로 부임한 지휘부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 정주성 공략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신무기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이 윤차입니다. 성을 굽어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다리 위쪽에 앞과 좌우를 널판지로 막고 속에는 철갑을 대 총격에도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는 대6명의 총수가 사격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또 아래쪽도 사다리 안에 철갑을 댄 소가죽을 덮었고 밑에는 4바퀴를 달아 밀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영변 등 인근 지역의 포스들이 긴급 투여가 되는 등 관군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성 안의 투쟁 의지가 더욱 강력해서 이 관군들의 신무기를 결국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 달 만에 지휘부가 교체가 되는 등 관군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주성에서의 대치 상황은 어느덧 석 달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난이 일어난 지는 벌써 넉 달째. 이 관군의 초조함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지만 이러한 장기전은 봉기군에게도 결코 유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와 고립된 봉기군이 관군보다 더 무서운 적과 싸우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량난이었습니다. 미안하이, 당분간 이걸로 버텨주게나. 아닙니다요. 그동안 많이 포식했습니다요. 지난달까지 군사 한 명당 하루에 2대씩 지급되던 식량이 이제는 지난주부터 그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월달 들어서는 식량 사정이 나빠져서 성 안에는 가축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심지어 장수들이 타던 말까지 잡아먹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놓치지 못해. 이보시게들, 오늘 밤 성을 나가시오. 서둘러 짐을 챙기도록 하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서 안 나가요. 아내 사정이 나빠서요. 여자나 노약자라면 혹 관군에게 발각되어도 해치지는 않을 터. 오늘 밤 성밖까지 호위해 주겠소. 우리 걱정은 마시오. 내 굶어 죽어도 여기서 굶어 죽을게요. 여보시오 장군, 이 노인네 소원이요. 저도 싸울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관서 평란록은 이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자 63명이 성 밖으로 내보내졌다. 그들은 나무를 캐다 굶주림을 참지 못해 모여서 울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들어서도 정주성엔 밤이면 횃불이 타올랐고 총소리와 함성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은 최후의 작전을 펴게 됩니다. 어, 4월에 접어들면서 관군 300여 명이 바로 이곳에서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까 흙도 보이고 또 가만히 그리고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뭐야 이거? 정주성 공략에 실패해온 관군의 마지막 작전은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높이 75cm, 너비 1m에 이르는 굴을 보름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봉기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흙을 채운 가마니를 쌓아두고 땅을 판 후에 나무로 지지대를 세운 후 위에 가마니를 덮고 다시 흙을 덮어서 위장하며 비밀리에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4월 18일 작업이 끝나자 이 강계의 광산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서 화약 1,800근을 성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화약 1,800근이라면은 정영실 씨! 모두 덤벼라! 홍경래가 여기 있다!
5달을 끌어온 조선 최대 반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또한 당시 이 호적에 올라있던 평안도의 인구 중 무려 3분의 1이 죽거나 흩어져 버린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분명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순조 11년에 일어난 평안도 농민들의 항쟁은 홍경래라는 이름 석자로 오랫동안 기억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도 정치가 펼쳐지고 있던 암흑의 시대, 그 이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었고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 당장 저자를 끌어냅시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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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